MBN 뉴스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국식과 의전, 경호 등에 관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을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양측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오늘 아침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소환에서 손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버닝썬 압수수색에 이어 마약 공급 의혹을 받는 피의자까지 소환하는 등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 소속 직원 일부가 경마 베팅 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마사회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마 알선뿐만 아니라 직접 경마에 참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택시 7만 2천 대 중 미터기를 교체한 건 80대에 불과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양측이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도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첫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1일 앞두고 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간 김창선 부장은 가장 먼저 하노이 시내에 있는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을 고려해 영빈관을 둘러본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도 영빈관이 숙소로 쓰일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창선 부장과 함께 의전과 경호 등 각 분야 담당자 11명도 동행했는데 여기엔 박철 전 주 UN 북한 대표부 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박철이 온 것으로 보아 하노이에서 미국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주말 한 팀이 파견될 것이라며 미북 실무 협상 가능성을 예고했고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곧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도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하는 등 북한 고위 관계자를 맞이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창선 부장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며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번 하노이 방문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 방문지, 식사 메뉴 등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팔을 잡아 옆으로 끌어내거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옷을 받아들고 공연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에 착석하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닫는 김창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부터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평양 정상회담까지 의전과 경호를 모두 담당해온 인물입니다.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면서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와 그의 일정까지 도맡는 권력 핵심 기관인 서기실의 실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하노이 방문에서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를 먼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곳은 베트남 정부의 영빈관과 소피텔, 멜리아 호텔과 펜 퍼시픽 호텔 등입니다. 북한 대사관과의 거리, 회담장으로의 동선, 그리고 최상급 경호가 가능한지 여부, 여기에 호텔 음식까지 고려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저녁은 외식보다는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식재료로 방에서 요리해서 해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지도 직접 돌아보며 동선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국립컨벤션센터 등 회담장 후보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싱가포르 회담 당시 마리나베이를 깜짝 방문했던 것처럼 김 위원장이 돌아볼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나 물류 중심지인 하이퐁 등도 미리 돌아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회담의 또 다른 주인공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하노이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자화자찬성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이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두 번째 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전에 없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물론 미국 유해송환과 북언류 미국인 귀환 등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자신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2016년 당선인 신분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던 이야기도 꺼내들었습니다. I think he was ready to go to war. In fact, he told me he was so close to starting a big war with North Korea. 이어 일본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He said, I have nominated you, or respectfully on behalf of Japan, I am asking them to give you the Nobel Peace Prize. Many other people feel that way too. I'll probably never get it, but that's okay. They gave it to Obama. 현지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전쟁 임박 징후는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한일 외교수장이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노 일본 외무상이 최근 논란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과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담 참석자인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는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급냉하고 있는 한일 관계, 또 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전 세계 외교 수장이 모인 독일 미넨의 안보회의.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 양자회담을 한 한일 외교장관도 23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두 장관은 예정보다 20분을 넘겨 50분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이 일왕의 위안부 문제 사과를 요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도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일본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내부에선 총리를 비롯해 외교와 국방수장, 국회까지 합세해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공식적인 양자회담 자리에서까지 해당 사안을 거론하는 것, 그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정권이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이번 사안을 끈질기게 쟁점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네, 지난해 말 한일 초계기 갈등부터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점차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연장형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기자, 예. 문희상 의장이 미국 방문길에 이제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이 기사화돼서 그다음부터 그 여파가 쉽게 지금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문 의장의 이번 발언이 이렇게 파장이 큰 건 일본의 왕, 일왕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번 문 의장의 일왕 발언 관련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한 분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이후에 지난 8일 문 의장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노 일본 외무상이 이틀 뒤였죠. 지난 10일 2015년 말 한일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제대로 알고나 발언하라고 말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도 문 의장의 사죄와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네. 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甚だしく不適切な内容を含む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하지만 문 의장은 일본 측의 반응을 일축하면서 합의서 개수와 상관없이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가 나올 때까지, 즉 우리가 용서를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일본 내에서 일왕의 존재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좀 일본 정부가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일왕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겁니다. 네. 일왕은 일본 내에서 천황, 즉 하늘의 뜻을 받은 황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군주이자 황실의 대표자죠. 네. 정치적 실권은 없지만 인간 신으로 군림하면서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125대 일왕인 아키히토 일왕의 아버지는 한반도 식민 통치 절정기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입니다. 네. 문 의장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인 아키히토 일왕이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사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 일본을 건드린 문제를 반한 감정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또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일왕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이 신경전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설화법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 그 갈등이 좀 골에 깊어졌던 거는 네. 대표적인 사례는요.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입니다. 예.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지금의 광화문 광장 자리에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강하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당시 일본 총무청 장관의 식민지 시절 일제가 한반도에 좋은 일도 했었다라는 망언에 대한 반발이었죠. 망언 중에 망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에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운동가에게 사죄하라, 통석의 염, 그러니까 통렬한 반성 정도의 표현을 쓸 거면 오지도 말라라고 역시 강하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반한 혐한 감정 등이 불거졌고 당시 일본 정치권도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또 깔았던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한일 관계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도 좀 뭐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현명하게 풀어나갈, 대처해야 할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동안 없었다라는 이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틀린 부분은 없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예, 실제로 2016년 아베 총리는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낼 생각이 이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정치 구단으로 평가되는 문 의장이 외교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소 감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유가 뭔지를 놓고는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말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란까지 끌어들여서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란은 상당히 이제 평화주의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베 수상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이런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하는. 네, 이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소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가 양국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일본은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웃이자 외교 파트너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차분한 대응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경색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아침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12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윤 기자,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 전해주세요.
네, 손석희 대표는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이곳 마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5분쯤이니 12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손석희 대표는 경찰서 형사과가 아닌 3층에 마련된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번 소환에서 손석희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취재를 맡고자 일자리를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취업 청탁을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협박했다며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손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적었는데요. 자신의 현재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손 대표의 조사를 마치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약물과 성범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클럽에 마약을 유통한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기준 기자의 소식을 먼저 보시고요. 이어지는 뉴스 추적으로 이 확산하는 버닝썬 의혹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롱패딩 점퍼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걸어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클럽 내 마약 판매 있었나요? 대표가 누군가요? 윗선이 시킨 건가요?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언론에 불거진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다른 여성과 함께 버닝썬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이 고소인 신분이었던 만큼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마약과 관련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처음엔 폭행 사건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과 유착, 마약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무성한데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회부 이건열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네. 버닝썬 사건이 말이죠. 네. 처음에는 단순 폭행. 네네. 뭐 이거 정도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클럽 이름처럼 저 사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네네.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이 버닝썬 클럽의 손님인 김상교 씨가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김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클럽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끌려가는 중이었고 이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다 이거죠. 네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서 체포를 했고 심지어 경찰이 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경찰이 당시에 이제 김 씨를 체포했던 건 어쨌든 사실인데 네네. 경찰은 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김 씨를 체포했던 겁니까? 경찰은 당시 체포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클럽 입구에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경찰이 김 씨를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단정 지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경찰은 클럽 이사인 장모 씨도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다 경찰에서 네네. 조사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말이죠. 폭행 사건에 연루된 버닝썬 저 클럽 측이나 직원들은 네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김 씨가 여성을 보호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고 직원들이 이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는 게 클럽 네. 주장입니다. 실제로 클럽 여성 손님 2명이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한 여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근데 자연스럽게 오시고 뒤에 제 허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잡는 동시에 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밀어요. 처음에 폭행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이제는 뭐 성범죄 또 뭐 마약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네네. 아직은 이게 소문과 의혹 정도 수준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폭행 논란이 제기된 뒤에 인터넷에는 온갖 갖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버닝썬 같은 클럽에서 물뽕 같은 마약이 유통되고 여러 성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뽕이 뭐예요? 물뽕은 물에 탄 히로뽕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예. 액체 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실제로 오늘 경찰이 강남의 또 다른 클럽인 아레나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판매책과 종업원, 손님 등 5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네. 이런 게 많이 적발이 되고 있군요. 네, 이렇게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버닝썬 측은 이 폭행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전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성범죄나 마약 유통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언론에서 중국인 여성이 클럽에서 마약 운반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마약 의혹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그 여성이죠. 오늘 그 경찰에 출석한 중국인 여성이 지금 저 화면에 네네네 마약을 운반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공교롭게도 김상교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2명 가운데 1명이라는 게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네. 이 여성이 그러니까 성추행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또 온 겁니다. 할수록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군요. 그리고 말이죠. 버닝썬 이사가 네. 가수 승리 씨라는 점이 이제 드러나면서 네네.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수 승리 씨는 버닝썬 이사였는데 일단 지난달 24일 사직했습니다. 네. 승리 씨나 소속사 또 버닝썬 측에서는 승리 씨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홍보 정도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사직을 관둔 것도 군입대를 앞두고 불가피했다고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가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승리 씨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 클럽 버닝썬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버닝썬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네네. 한데요. 그 버닝썬이 있는 호텔 측도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고요. 네. 물론 영업은 끝나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예, 그래야겠죠, 당연히. 그제 오후에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이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또 클럽 임원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경찰은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닝썬 클럽은 문을 오늘까지만 하고 닫는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두고서 오늘 5.18의 현장인 전라도 광주에서 시민들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시각 보수단체도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는데 양측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광주 금남로에 시민들의 구호 소리가 가득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3천여 명의 시민들은 5.18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된 5.18 왜곡,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규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이 들어간 대형 천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지난번 전두환 포면 모든 5.18을 능멸하는 5.18 방5.18 민주주의의 오종을 역사의 무덤에 완전히 묻어버립시다. 또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정의 역사 왜곡 저지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보수단체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리 행진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5.18 망언 규탄 집회는 다음 주말 서울 강화문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천우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3사람은 경남도청으로 향했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 규탄대회 참석자 내려간 건데요. 세 후보는 한 목소리로 김 지사를 비판하면서 배후를 밝히라는 등 청와대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당대표 후보 3명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흘 정도 남은 전당대회를 의식한 듯 한 목소리로 김 지사와 청와대를 비판하며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이라며 나를 세웠고, 문재인 정권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현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김 지사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는 자백하라. 진짜 원통 누구이냐? 대통령은 밝혀라. 진짜 원통 누구이냐? 김진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선 무효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대선이 무효인데 거기 나와서 당선된 사람 이런 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김 지사와 청와대를 비판한 새 후보는 내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2차 토론회에서 당원 표심 잡기 경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부산의 한 상가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1층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12층까지 번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대피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모두 무사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소식은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대형 상가 외벽이 무섭게 불타오릅니다. 1층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12층까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불에 타는 시설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가 밀집 지역이라서 옆 건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은 바로 옆 건물인 이곳 고시텔로 옮겨 붙었지만 발빠른 대피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자마자 이제 관리자가 이제 빨리 나가라 그래가 대피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 인원은 약 15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경찰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의 운전자가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70대가 몰던 1톤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문이 열리지 않아 구조에 예를 먹었고, 광주에서도 앞뒤로 들이받친 1톤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의 다리가 차체에 끼었다가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한국 마사회 직원 일부가 온라인 막권 발매 앱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이 나와 마사회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마 알선은 물론 직접 베팅까지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 마사회가 운영하는 마이카드. 경마를 위한 모바일 계좌를 만들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경마 베팅을 할 수 있게 하는 앱입니다. 원래 일반 경마객들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PA로 불리는 마사회 소속 직원이 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마사회 서울 강동지사 직원 일부가 마이카드 앱을 통해 얻은 마일리지로 회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들은 마이카드 앱 홍보 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생긴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사회 측은 이들이 친인척에게 마이카드 앱 설치를 권하고 추천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마일리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이제 본부에서 마사회 직원의 경마알선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실제 경마 베팅에 참가했을 가능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마사회법은 마사회 직원이 경마를 알선하거나 직접 참가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명의의 계좌도 일반 고객 계좌와 마찬가지로 경마 베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마사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고객 서버가 똑같은 데서 그냥 계좌만 테스트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마사회는 지난달 말 각 지사에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 명의의 마이카드 계좌를 전부 해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사회 측은 또 홍보를 위한 직원 명의의 계좌가 지사마다 2-3개씩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해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법원이 어제 최영미 시인이 지난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진실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고은 시인.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 씨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일기장이었습니다. 최 시인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당시 일기에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오기인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정할 만한 일기가 존재하고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허위로 몰릴 뻔했던 성추행 사건의 진실. 고은 시인을 무너뜨린 건 최 씨의 일상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 택시 요금이 올랐죠? 네. 기본 요금이 낮에는 3,000에서 3,800원. 네. 심야 시간도 또 올라갔고요. 미터기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다면서요? 요금 100원 추가되는 시간이요. 35초에서 31초로 네. 줄였대요. 이거 뭐 요금이 막 툭툭툭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이 다음 달부터는 시외버스 요금도 인상이 될 예정이면서요. 또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습니다. 낮에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 요금은 4,6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잘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800원 정도면 그래도 크다 보니까 덜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00원당 거리 요금이 142m에서 132m로 줄면서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든 것입니다. 6,000원 찍혔는데 그 계산할 때니까 7,100원이라 그러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서울 택시 7만여 대 가운데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표시된 미터기가 달린 택시는 80대 정도라는 점입니다. 새 요금 체제가 미터기에 적용될 때까지 당분간 요금 변환표를 기준으로 택시비를 내야 합니다. 요금이 인상되는 건 택시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 상한에서 일반과 직행은 13.5%, 고속버스는 7.95% 각각 오릅니다. 잇따른 교통비 인상에 서민들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네, 이런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증시는 약세고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요. 부동산 펀드에는 돈이 몰리고 있답니다. 개인이 대형 빌딩이나 호텔에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임대료 등의 수익을 얻는 상품이랍니다. 은행 이자 2배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한 부동산 펀드는요, 10분 만에 다 팔렸을 정도랍니다. 주말 재테크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빌딩을 허문 자리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쇼핑몰과 호텔이 들어설 예정인데 최근 여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나왔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 초반, 은행 이자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 명동의 핵심 입지를 활용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펀드 판매 시작 10분 만에 750억 원의 투자금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빌딩이나 호텔 등에 투자해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강화로 부동산 직접 투자가 어려워진 데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동산 펀드의 매력 요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25%나 급증했고 수익률도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최소 투자 기간이 3년이 넘고 매각이 안 되면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차주의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안정성도 따져봐야 될 요인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등의 사정이 생겼을 때 통신사는 소비자들에게 임대폰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어찌된 일인지 임대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얼마 전 휴대폰을 분실해 임대폰을 구하려다 2시간 가까이 4곳의 대리점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거는 일일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기들은 전화로는 그거를 파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찾아다닌 거였거든요. 간신히 찾은 물량 한 대도 기존에 사용하던 안드로이드 폰이 아닌 아이폰, 그것도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가서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써야 되고 좀 난처한 거죠. 본의 아니게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좀 많이 불편하네요. 네.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임대폰이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임대폰은 구형 모델뿐이었습니다. 프로 있고 사실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의 갖고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세븐은 없는 거예요? 세븐은 없어요. 그 지금 현재 재고.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의 새 휴대폰을 팔기 위해 고객이 찾는 프리미엄 폰은 임대폰으로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G 시대라든가 혹은 고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쪽의 접근이 통신사들이 수익이 안 된다며 임대폰 서비스를 외면하면서 고객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당시에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 이뤘던 거 기억하시죠?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단일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여자 하키와 여자 농구, 조정, 유도까지 이렇게 4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루기로 합의했는데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스위스에서 도종환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합의한 남북 단일팀 종목은 여자 농구와 여자 하키, 조정과 유도 등 총 4개 종목입니다. 남북과 IOC 간 3자 회동에서 국제대회 단일팀 최대 출전 규모에 합의한 도종환 장관은 귀국 인터뷰에서 단일팀을 더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카누 등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서 각자 돌아가서 논의를 한 뒤에 개성연락사무소에서 다시 만나서 후속 논의에 들어가기로.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종목을 확정하고 더 늘릴 계획도 밝혔지만 코리아란 이름의 남북 단일팀이 몇 팀이나 본선 무대를 밟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종목별로 펼쳐지는 치열한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권을 따내야 하고 단일팀 선수 구성을 놓고도 남북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여자 하키는 예선전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고 유도도 8월 일본 오사카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국내 합동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올림픽 예선 통과와 선수 구성 등 도쿄에 가기 위해 단일팀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주말인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꽤 추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 내일 아침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요. 파주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은 메마른 대기를 적셔주기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구를 대체로 막지만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 내일은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포항의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처리됐어요. 네, 저는 졸업식 하면 미국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축사가 떠오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아실 거예요. 네. 저처럼 C학점을 받고 졸업한 학생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처럼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이랬던 거. 기억나네요. 그 특유의 유머로 뭐 졸업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했던 거 네. 기억납니다. 네. 학교나 학점보다 꿈을 이루려는 열정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판 마칩니다. 행복하세요.